말씀드리고 저희가 싶은 거예요. 요청드리는 서류만 잘 주시면 되는 거죠. 아, 진짜 왜 서류를 안 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경우 이런 질문이 제가 많이 받냐면요. 인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조건부 인가는 아니에요. 네. 상속을 받았어요. 아, 중간에. 상속. 이런 경우 이게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법원 회생형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혁환입니다. 우리가 이 개인회생 업무를 직접 하다 보면요. 개인회생 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 절차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대부분 개인회생이라는 거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불안해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평소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 요 부분 중심을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 사무실에서 저와 함께 실무를 직접 담당하시는 우리 노 선생님 모시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인회생 파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죠. 그런데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개인회생, 개인 파산 이 자체가 뭐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상담을 하시든지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하고 개인 파산하고 도대체 어떻게 달라요? 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드려요? 우선 회생은 소득이 있는 분이 하시는 거죠. 네. 소득이 있는 분이 하시는 거고 재산을 어느 정도 소유하면서도 진행하실 수 있는 대신에 일정 금액을 변제를 하는 거죠.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죠. 돈을 이제 내야죠. 그렇죠. 돈을 내시는 거죠. 소득이 있는 분에 한해서. 그러고 나서 나머지 금액은 뭐 탕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회생이고 파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발생하기 힘드시거나 있어도 변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아니거나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걸로 변제는 없죠. 변제는 없고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하지만 재산은 소유할 수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다시 여기 이제 얘기하자면 파산은 사실 이제 빚잔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딱 끝내버리는 그렇죠. 거고 보통 개인회생이라든지 파산에 있어가지고 소득이 조금 있는 경우에 파산은 이게 안 되나요? 이런 질문도 또 가끔 받잖아요. 받아요. 우리가 보통 소득의 기준이 법원에서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지 않나요? 그 최저 생계비 예를 들어서 120만 원, 130만 원 요 정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사실 개인회생에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틀려지겠지만은 그래도 최저 생계비가 갖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뭐 우리가 사실 개인회생으로 이렇게 우리가 권해드리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인터넷상에라도 보면은 자기가 개인회생을 직접 한번 신청서를 작성을 해보겠다 이런 분들도 의외로 또 계세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노 선생님한테 이 개인회생 신청서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경우도 사실 질문을 받죠. 어떻게 대답을 해주세요? 뭐 무조건 안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예 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혼자 그거 하는 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는 아니니까. 근데 다만 뭐 서류들도 생소한 서류들도 많고 단순 서류만 내는 게 아니라 이게 계획안을 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스스로 하시기에는 좀 많이 힘드시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하신다고 하시다가 그것 때문에 그냥 중간에 맡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혼자 하려고 보니 거기 그 계획안을 짜는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고 사실 그게 제일 항상 힘들죠. 그렇죠. 단순 서류만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요. 많은 그 유튜브 영상에서 대리인 사무실을 잘 선택을 하세요라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 중심이 뭐냐면요. 개인회생, 뭐 개시결정, 인가결정 이것도 물론 힘들겠지만은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변제금을 좀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결과를 그렇죠. 이 변제 계획안 짜는 게 쉽지가 않은데 사실 이거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 법률 용어 자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변제 계획안을 작성을 한다는 게 사실 장난이 아니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실 어쩌어쩌 해가지고 본인이 한번 이걸 해보겠다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작성을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문가한테 상담도 받고 맡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보통 이 개인회생 생각하시는 분들 빨리빨리 이거 진행 좀 되길 바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개인회생 진행을 할 때요. 서류만 우리한테 갖다 주면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근데 서류는 갖다 주지 않으면서
이거 언제쯤 끝날 수 있어요? 상담 초기부터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은 개인회생을 접수해가지고 법원에 접수해가지고 걸리는 시간 요게 한 얼마 정도나 될까요? 법원마다 차이가 좀 크기는 해요. 어느 법원은 좀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는 법원이 있고, 또 어느 법원들은 또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개개인의 차이도 좀 있고요. 개인의 진행할 때 뭐 서류 상황들, 재산 상황들 이런 거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뭐 빨리 진행되는 3개월. 그렇죠. 네. 이제 개인회생을 접수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보통 한 3일, 5일, 뭐 길으면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이제 금지 명령 나오죠. 그렇죠. 사실 뭐 금지 명령만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물 흐르듯이. 그렇죠. 그냥 이거는 정해진 길로 이제 가는 것이고, 법원에서 보정 권고 또는 보정 명령이 나오면은 그에 따른 보정서 잘 작성을 해서 법원에 중요하죠. 제출을 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 개시결정 나오고, 채권자 집회가 또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채권자 집회에서는 사실 보통 보면 채무자분들이 법원에 나와라 그러면은 이제 겁들을 내는데, 채권자 집회 사실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 TV에서 나오는 그 재판 과정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분증만 하나 갖고 네. 나와서 뭐 출석 체크? 네, 네, 그 출석 정도. 체크. 네. 예를 들어서 채권자 집회 기일 전까지 변제금을 연체가 안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연체된 게 있다 하면은 아무 개씩 요거 몇 회 연체가 됐으니까 이건 빨리 내세요. 그래야 인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채권자 집회 기일만 갔다 오면요, 한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빠르면은 한 보름, 늦어도 한 달 정도 되면은 인가 결정 다 나오죠. 네. 그래 인가 결정 나오면은 변제 계획안에 따른 그 변제금 내고 변제 기간이 끝나면은 그러면 대망의 면책. 그렇죠. 그래 끝나는 거죠. 네네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서류 빨리 대리인 사무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맞아요. 서류를 왜? 빨리 줘야 돼요. 왜들 서류 좀 빨리 좀 갖고 오라고 우리가 전화를 해요. 네. 우리가. 그래서 서류만 제대로 갖다 주면은 나머지는 순서대로 그렇죠. 진행이 되니까는 걱정들 하지 말라고. 그렇죠. 진짜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요청드리는 서류만 잘 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하면서 금지 명령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보통 뭐 3일에서 5일, 뭐 길으면 한 일주일 사이. 어떤 경우에는 뭐 금지 명령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금지 명령이 나오면은 비독촉 더 이상 안 하나요? 안 하죠. 채권자한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금지 명령이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네. 보통 이제 전에는 주식 하는 경우도 안 나왔었는데, 네. 요새는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이 그래도 봐주고 계세요, 법원에서. 네. 근데 아직까지도 바카라? 뭐 이런 도박, 이런 거라든지 스포츠 토토, 네.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냉정하게 보시더라고요, 법원에서. 그래서 맞아요. 금지 명령을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한 25, 26 되신 젊은 분이에요. 이분이 도박으로 빚을 많이 졌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분한테 금지 명령은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3일인가 4일 만에 금지 명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금지 명령이 어떤 경우에 나온다, 또 금지 명령이 어떤 경우에는 안 나온다. 요거는 뭐 100% 뭐 누구든지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금지 명령이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요. 실제 어떤 대리인 사무실에서는요, 전에 한번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가 이분이 면책까지 받으셨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또 재신청을 한 거예요. 기간이 지나가지고. 네. 그런데 금지 명령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예 개인회생 신청만 하고 금지 명령은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하는 그런 대리인 사무실도 있어요. 네. 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재신청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금지 명령이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채무자 입장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채권자로부터의 빚독촉, 정말 이거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빚독촉 당해본 건 아닌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업무를 실제 담당을 하면서 처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금지 명령을 받아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문자 안 와, 전화 안 와, 그러니까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많이들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세요. 네.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무실이든 간에 또 책을 보더라도 금지 명령만 나오면은 빚독촉을 안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다 상담을 하고 책에도 그렇게 나오고 인터넷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나오죠. 네. 그런데 금지 명령이 채권자한테 이게 안 갔어요.
송달이 안 됐다. 그렇죠. 네, 송달을 받아야 되는데 네.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금지 명령이 채권자한테 우편을 보내주거든요. 이게 채권자한테 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금지 명령에 효력이 있거든요. 요걸 송달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송달이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채권자들 가운데서 개인 채권자, 물론 은행이라든지 카드사라든지 캐피탈사라든지 뭐 이런 데는 송달 불능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갑니다. 그런데 개인 채권자는 안 그래요. 뭐 이게 고의인지 악의적인지 몰라도 우편물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 난감해요.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다시 재송달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가지고 주소 뭐 이런 거 확인을 해본다든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채권자가 고의적으로 안 받게 되면은 우리도 사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간에 송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금지 명령의 효력은 채권자한테 송달이 가야 그때부터 빚독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송달이 돼요. 그러니까는 금지 명령만 받으면은 일단은 천국이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나는 진짜 이 개내생을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해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개내생을 주저주 하신 분들이 실제 있어요. 근데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나요? 안 받죠. 필요가 없죠. 예. 물론 이제 회생 같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있고 법인회생이 있고 그 가운데 일반회생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개인회생은 직권주의 아니에요. 네. 법원에서 보통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을 하거든요. 이의 신청을 하는데 또 이의 신청은 대부분이 뭐 금액을 수정해달라는 그렇죠. 뭐 이자 뭐 한다 이자 이런 거죠. 것들, 예. 신용회복위원회에 있는 워크아웃 여기도 네. 사실은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근데 개인회생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채권자가 동의를 안 해줄 것 같아. 이런 걱정을 하실 시간에 빨리 대리인 사무실에다가 필요한 서류 이걸 빨리 갖다 주세요. 그러면 대리인 사무실에서 다 해가지고 법원에다 접수를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신청만 하면요. 금지명령 나오고 개시결정 나오고 채권자 집회 지나서 인가결정 나오고 기간 지나서 면책까지 받고 그럼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행복한 삶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개인회생하라는 그러고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 하실 필요 없는 분들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유, 그럼요. 근데 또 우리가 요새 너무 힘들어요. 이 경제가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폐업 엄청나게 많이 하죠. 많이 해요. 근데 폐업을 하게 되면은 이 중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세금 문제라든지 4대 보험 또 직원들 임금 있잖아요. 월급을 줘야죠. 퇴직금도 줘야 되고요. 이런 거를 못 갚는 게 있는데요. 요게 사실은 비면책 채권이라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든 간에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이게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우선 변제라는 표현을 쓰죠. 일단은 탕감이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변제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36개월 변제일 경우에는 18개월 안에 세금들이 다 변제가 끝나야 2분지 되고 1. 변제, 총 변제 기간의 2분지 1. 네, 뭐 60개월 변제하실 거면 30개월 안에 세금의 변제가 모두 끝나야 되는 그런 조건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뭐 그거는 저희 사무실에서 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니까 가능은 하다는 거, 세금 채권. 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뭐냐면 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요. 총 변제 기간의 2분지 1을 이런 우선 채권으로 변제를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실제 우리 사무실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요. 60개월 변제 계획안을 작성을 했는데 60개월이면 30개월은 우선 채권을 해야 되는데 더 넘어가기도 제가 43개월 맞아요. 43개월까지도 우리 사무실에서 성공을 한 케이스가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게 정해진 건 없어요. 어떻게든 간에 대리인 사무실에서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개인회생, 이 개인 파산은 법원을 얼마나 정말 설득을 하느냐 요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언제든지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 났어요. 인가 결정이 나고 나서 이제 변제금을 낼 거 아니에요. 내는데 이게 월급이 올랐어요. 소득이 올랐죠. 이런 경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개시 결정이 나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월급이 얼마가 올라갔든지 간에 정해진 변제금을 그냥 내시면 되는데, 개시 결정이 날 당시에 조건부라 그래가지고 매년 소득 신고를 하고 뭐 소득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변제 기간을 뭐 수정해라 이런 게 붙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붙으면 이제 우리가 설명을 다 해드리는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소득이 올라가면 변제금을 조정을 해야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면은 그런 변제금을 조정을 한다든지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약간 법원마다 다르기는 해요. 많이 또 차이 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면은 인가 결정 날 당시의 소득에서 한 20에서 30% 이상이 올랐을 경우에만 뭐 10% 올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은 아니고, 그 정도 올라갔을 때 그 금액의 반 정도 50% 정도 해가지고 이제 중간부터 올라가는 거죠, 변제금이. 뭐 제일 많이 나오는 추세가 그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는 200만 원 월급을 받아가지고 대뇌생 인가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분이 조건부 인가가 나가지고 3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100만 원이 올라갔죠. 그러면 50%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100만 원 올라간 거에 반 정도. 반 정도. 그럼 100만 원이 올라갔다. 그럼 50만 원. 50만 원 정도를 변제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 조건부 인가 아니면은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죠. 조건부 인가 아니면은 뭐 200이 올라가든 300이 올라가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경우 이런 질문이 제가 많이 받냐면요. 우리 사무실에도 이제 그런 게 실제 이제 있었는데요. 인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조건부 인가는 아니에요. 상속을 받았어요. 중간에 상속. 요새 상속 받으면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하나 뭐 진짜 얼마예요. 이런 경우 이게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상속은 제외.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상속을 받든 증여를 받든 그렇게 재산이 늘어난 거는 내가 돈이 있어서 몰래 숨겨놨다가 뭐 취득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상속을 부모님 걸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재산 올라가는 거하고 회생하고는 또 상관이 없죠. 조건부 인가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조건부 낮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변제 계획 인가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상세교라든지 이런 거는 고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시면 되죠. 그럼요. 그렇게 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제 계획 인가 결정 후에 소득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일정한 기준, 그러니까는 뭐 10만 원, 20만 원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변제금 올려라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조건부 인가라는 게 보통 보면 우리가 변제 계획안에 10번 기타 사항란에 기재를 하잖아요. 근데 기타 사항란 10번에 기재하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법원에서 조건부 인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시기가 보통 보면 보정 공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정 공고에 10번 기타 사항란에다가 여러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를 해라. 그리고 이제 개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가 결정 후에 수입이 턱없이 많이 올라가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뭐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매년 오르는 소득 정도 그런 거는 그런 문제가 거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뇌생에서 평소 가장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몇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법원에서 이 회생위원을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 회생위원을 지낸 경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을 하면서 회생 파산을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회생 파산에 대해서는 풍부한 경험이 있고요.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회생 파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 법학박사 최옥환 법무사를 찾아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따뜻한 희망의 등대지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옥환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